이전 영상에서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초록색 피부를 가진 미녀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행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거기서도 가볼 만한 별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가려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걸까요? 아이고, 인사가 또 늦었네요. 우주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우주여행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두가 좋아하는 아인슈타인은 다소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인 광속을 넘을 수 있는 물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는데요. 이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SF 작가들은 이 일반적인 진리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죠. 가장 가까운 별인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조차 도착하기 위해선 광속으로 무려 4년이나 걸렸습니다. 주위의 우주는 수백억 파세그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광속을 넘는 속도로 이동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간단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음에 더 자세히 언급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이 한계를 어떻게 넘느냐에 대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주요 이론 모델은 3가지입니다. 웜홀, 클라스니코프 튜브, 그리고 알쿠비엘의 드라이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마지막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알쿠비엘의 드라이브의 요점과 역사. 더운 멕시코에는 마약 카르텔과 살사, 물라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드라마 스타트rek의 팬인 미겔 알쿠비에레라는 물리학자도 있는데요. 그는 드라마에서 그려진 워프 드라이브를 어떻게든 과학적인 관점에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알쿠비에레 씨는 자리에 앉아 계산기를 손에 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그는 공간을 왜곡하는 특수한 매트릭스를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포인트는 꽤 단순합니다. 우주선은 전방에 있는 공간을 왜곡하고 후방에 있는 공간을 평평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선은 일종의 독특한 거품 속, 더 정확히는 파도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죠. 이 우주선의 속도는 이론상 광속을 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단숨에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알쿠비에레 씨의 계산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냥 서핑도 멋있는데 비뚤어진 공간에 물결을 타고 서핑할 수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멋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문제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연구진들은 그중 하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처음의 계산을 기준으로 이런 엔진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전체 질량이 넘는 방대한 음성 질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뢰번 가톨릭 대학교의 크리스 반 델 브렉 교수는 태양의 3분의 1 정도의 질량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이 정도는 그렇게 큰 질량이 아니죠? 작은 별이 우주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브렉 교수에게 감사를 표해야겠습니다. 자,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여전히 지나치게 많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는데요. 어디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사용해서 그런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중력이 필요한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돈의 까다로운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자원이 소요되느냐는 점입니다. 해럴드 화이트의 실험. 다음으로 브렉 씨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아까 이야기한 질량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할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나사의 첨단 추진기술 연구팀을 이끌고 있던 해롤드 화이트 씨. 2011년 그는 알쿠비에레 씨의 생각을 획기적으로 고친 학술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화이트 씨는 왜곡된 공간을 이동하는 우주선은 거품이 아니라 도넛 모양의 링에 휩싸여 있으며 이로 인해 필요한 질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저히란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 엔진에 필요한 질량은 단 700kg이 됩니다. 보이저 1호와 비슷한 질량이었죠. 자신의 구상을 증명하기 위해 화이트 씨는 특별한 간섭계도 만들었습니다.
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광선이 있고 그중 하나의 선에는 공간의 왜곡, 강력한 전자기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인데요. 만약 어느 한쪽의 광선이 먼저 도착하면 가설은 증명됩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연구실의 사람들과 기계로 인해 큰 왜곡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보다 제대로 격리된 별실로 간섭계를 옮긴 뒤에야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이는 2013년 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순되어 있었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우선은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공간의 왜곡이 일어난 광선은 실제로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요. 아주 적은 수였지만 회의론자들이 이는 단순한 계산 착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2015년 공명실을 사용하여 다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런 실험은 물리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는 작동불능으로 큰 화제가 된 EM 드라이브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실험이 지구 자기장의 간섭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상에 있는 이상 자기장의 영향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과는 굉장히 복잡하고 모순되어 있었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새로운 실험 구상과 개발을 이어가고 있고요. 회의론자들도 물러서지 않고 이들에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느려도 확실하게 진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음의 질량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만이 모든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는 걸까요? 회의론자들의 반박. 일부 연구자들이 알쿠비에레시의 생각을 입증하려는 한편 이것이 실현 불가능함을 증명하려는 연구자들도 있는데 또 다른 제3의 세력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비록 이런 거품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해도 녹색의 미녀들과 즐거운 파티를 하거나 베가의 행성에서 VIP 리조트를 만끽할 수 있다는 보증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앨런 에베레트 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주선은 닫힌 시간골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우주에는 뛰어난 포카요케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시간여행을 한 관광객이 섣불리 백악기 시대의 나비를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자요동에 의해 그 사람은 제거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로 타임슬립한 불운한 주인공을 대량 생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연구진들은 알쿠비에레시의 생각에 다른 관점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는 완전한 진공이 아닙니다. 그곳에도 작지만 입자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입자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돌진하는 우주선의 진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입자는 초강력 X선으로 우주선의 승무원을 없애거나 또는 거품의 표면에 모여서 거품이 닿는 곳에 강력한 방사선을 분출합니다. 그러면 목적지는 피해를 입고 행성의 생명은 파괴가 되겠죠. 한마디로 다스베이더라면 인정했겠지만 선주민이라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무원들이 거품의 끝까지 신호를 보낼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는데요. 신호가 감지하는 거품은 우주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왜곡된 공간 내부에 있는 것은 모두 호킹 복사에 의해 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품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짧게 정리해볼까요?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흥미로웠던 알쿠비에레시의 주장은 앞으로 증명되거나 혹은 반박될 것입니다. 이 생각이야말로 은하정복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혹독한 현실에는 맞설 수 없는 그저 아름답기만 한 이론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각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자고요. 만약 진전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